자, 2부는 배종찬 본부장 모시고 이 사드 문제 또 주요한 대선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과연 이번 이 짧은 번개불에 콩고아 먹는 것처럼 치러지는 대선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4월 경제 위기설도 나오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이 사드 경제 보복, 그리고 또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부터 여러 가지 지금 현상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배 본부장님, 네. 사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아주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 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사드 문제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사드 문제를 강하게 하면 어떤 경우는 또 색깔론이냐. 유력 대선 후보가 사드에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사실은 제일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정작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보다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탄핵은 그랬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 여론을 보면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그 반대 여론도 뭐 무시하고 폄하하고 또 그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또 국민들의 시각이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사드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민감합니다. 왜? 찬성 의견이 가령 45에서 50% 정도 된다면 반대 의견도 30에서 35 만만치 않게 놓여 있고요. 또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한미 관계가 들려 있습니다.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신대성 본부장은 나왔죠. 사드 보복, 그러니까 경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찬성과 반대냐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고 또 색깔론으로 덮어씌울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선 토론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주제로 그냥 1분 30초 정도 또는 3분 30초의 토론으로 끝날 내용이 아닌데도 그렇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사드 문제에 보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미 지난 정권이 한 걸 어떡하겠냐 해놓고는 또 다른 한쪽에 가서는 중국을 설득해서 해답을 구해야 된다라는데, 중국을 설득해서 해답을 구해야 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이 문제가 문제도 아니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중국이 사드 문제를 배치해 놓고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다. 그러면 냉정하게 이 국가의 이 정책이라는 부분은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양자택일적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한쪽을 택했을 때 한쪽의 어떤 손실을 어떻게 줄여갈 거냐, 즉 이익 극대화와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양다리를 거치는 수 없는 문제를 마치 양다리를 걸칠 수 있거나 한쪽을 좀 노력을 하면 해결될 수 있것처럼 국민한테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오늘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는데 저녁을 안 먹고 BMG로 갔죠. 네, 전 BMG로 갔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일본의 외상하고 틸러슨하고 회견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베하고도 만나고 저녁 만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오늘 회견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도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측에서 공식 만찬을 제안했는데 윤병세 장관이 미국에서는 사양을 하고 자기들끼리의 비공식 만찬이 있다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국의 국내에 있는 어떤 이 정보 어떤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정세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는 이번에 한중일을 틸러슨이 순방하는 이유가 4월 초순에 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사드 문제와 미중 간의 경제적인 문제, 북핵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를 다 단판을 짓는데 단판 짓기 전에 한번 와서 같은 편은 이렇게 의견을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따둑거리고 중국에 가서는 서로 뭐 어떻게 싸움이 붙을 건가 탐색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슈 선정을 하는 그런 순방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우리가 중국하고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대응하자는 걸 속을 다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아베가 화끈하게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해주면서 대신 일본의 핵심 국익에 대해서는 우리 밀어달라 한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이미 관계가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지적 관계에서 논의를 한다면 한국에는 와서 너는 현 정권은 그야말로 힘도 없고 관리인이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은 우리하고 매우 불편할 사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이번에도 먹어주면 다음에도 먹어달라고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아예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담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기자회견에서 나올 이야기가 별로 유쾌하지 않을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담 전에 아주 원론적인 우리는 북핵 미사일과 위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고안하고 앞으로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기자들 앞에 해버리고 그 둘이가 직접 이야기할 때는 그건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주 정교하고 또 남마처럼 얽혀가는 그런 국제정세 우리 국민들이 다 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뭐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미국은 일본에 가서 이른바 미일 관계가 아니라 밀월 관계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 와서는 충분히 그런 로맨스를 못 보여주느냐. 물론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다양합니다. 아 뭔데 미국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미국하고 더 친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친하고 덜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과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현실론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그런 안보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이냐. 얼마 전에 김관진 실장이 미국 갔다 왔는데 정작 한국에 와서는 냉랭한 이런 분위기는 멍미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국민들로서는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방송에서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롯데마트의 영업장 반 이상이 중국에서 영업 정지를 당했다. 그리고 크루즈선은 수십 회에 예정됐던 그룹 이 관광이 취소됐다. 제주도에서 중국인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횡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미국의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됐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정치권에서의 막연한 기대감, 아 사드 해결되겠지. 또는 사드는 철회해야 됩니다. 철회해야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들을 과연 안심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드를 철회하고 북한은 계속 그러면 핵과 미사일을 안 쏘는 것을 그 후보자가 정말 국민 다수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예. 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확대하겠다 하면 20배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북한에 1년에 한 1,000억 가까운 돈을 주는데 2천만 평으로 20배 늘린다면 얼마겠습니까? 2조 원쯤을 준다라고 단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저거를 20배로 늘려서 2조 원쯤을 준다고 하면 유엔이나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거나 그다음 압력을 넣자거나 테러 지원국으로 하자 이런 걸 다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일본은 미국 보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걸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엔에 지금 무방국이라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모르겠습니까?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너네가 문제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미국이 그때는 입장이요. 북한과 오피시알한 직접 거래를 해서 자 우리 한국하고 안보는 모르겠고 너네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너네들이 장거리 미사일 없애고 핵 한 너댓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해결하고 평화협정 맺고 수비하고 끝내자. 미국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미국이 지금 언오피시알한 통로를 열려고도 생각을 하는 걸 대안 중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에서 그 다음에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꿨어. 그러면 우리 이제 북한하고 평화협정했으니까 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 없어. 우리 이렇게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유엔 사령부 해체하고 우리는 돌아가겠어. 하고 가버렸을 때 한국은 북한에 73년에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혼자 버림받은 베트남. 베트남의 처지와 뭐가 다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소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이게 칼로 물을 베듯이 그냥 단순하게 결정되거나 단순하게 판단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여론도 보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그래도 국민 여론이 조금 더 폐쇄하는 거에 찬성이 높았고 예.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높지만 대화하자고 하는 그런 국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보조에 맞춰가면서 우리가 그러면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런 보조적인 수단을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갈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제재할 게 아니다. 그랬더니 긴장감이 더 높아졌다. 대화를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도 설득을 못하는 것이고 국제사회로서는 또 고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는 후보자들 스스로는 명쾌할지 몰라도 듣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 소장님께 또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에서도 보면은 80년대에 취임했던 레이건 대통령이 미소 정말 이 스타워즈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금 트럼프처럼 국방비가 정액되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미소 간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소련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이 군비 경쟁으로 끌어내 가지고 이 당시에 이 모스크바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7, 8년만 바싹 땡기면 저게 스스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라는 부분을 완벽하게 성공을 한 거죠. 그 이 점을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보여줬던 것이 뭐 말년에는 여러 가지 또 아프기도 했지만 지금도 위대한 대통령을 평가받는 것이 그런 이슈에 대해서 민감한 이슈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해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충분한 설득 과정이 없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겠다 또는 단순히 다음 정부에 넘겨버리겠다 또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중국은 모르겠다 모든 위험은 경제적인 피해는 다 감수하자. 그러니까 보다도 정교하게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될 텐데 저는 과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선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아닌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자, 문재인 후보 주변에 이종석이 있고 무슨 정세현이 있고 문정인 교수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노무현 정권 때 한마디로 그때 자주파라 해서 반미적인 시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때 미국하고의 관계가 최악이었다. 그러면 세월이 지금 10년이 지났으면 이분들의 사고가 성숙되고 다듬어지고 또 이분들로서는 그 백낙청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시각에서의 어떤 외교 안보관을 가진 사람, 중립적인 사람까지 넣어서 뒤섞어야 2007년에 있었던 이 안보 부분에 대한 이 동맹 부분에 대한 실수가 반복이 안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 사고의 이 독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고립적인 성향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이 현실과 상당히 더 도태돼 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제야에 있으면서 사고가 원만해졌냐? 그게 아니라 더 아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요 참모 그룹에서도 한마디로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질성의 오류라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르고 그러면 개성공단을 열었을 때 국제관계는 어떻게 될 거고 한미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남남 갈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야, 그러니까 남남 갈등도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4월 경제위기설 이것도 지금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엉망인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계 대출 선상에 놓여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 또 한국에 대해서 지금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대응 변압기 같은 경우에. 또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에 압력을 사드버거라고 있죠. 자,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 하나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박 대통령 집권 4년 동안에 온 주변 나라를 전부 적으로 만드는 탁월한 재주를 발휘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좋습니까? 중국하고 좋습니까? 일본하고 좋습니까? 미국하고 좋습니까?
4년 만에 이렇게 고립이 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하고 사이 안 좋으면 두 명하고는 친해야죠. 전부 다 나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도 안 되고 있고 대우조선에 4천억이 넘는 4,400억인가 하는 이 채권이 이제 추심되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만기 돌아오는 만기 돌아오는 거를 갚는다 안 갚는다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못 갚고 또 갚는 거를 연기한다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소장님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 황장수 TV 애청자분들께서 꼭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겠지만 제기해야 될 필요가 이런 국가적인 경제 위기 내용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적어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넉넉고 당했던 것이 IMF 외환위기였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뉴스는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대선에 가 있고 모든 관심이 사드에 가 있다 보니까 정작 중국의 사드 보복도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산업적인 취약성, 이 문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국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이 부분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게다가 지금 조선 해운 어떻게 할 겁니까? 한진 해운이 결국 그렇게 막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게 아니라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됩니다. 예, 근데 정말 국민들 희한해요. 경제에는 무관심이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자, 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주식 가격이 올랐고 환율은 떨어졌다. 봐,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폭탄이 저기에서 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날라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저쪽에서는 폭탄 별로 소리가 별로 크게 들리지도 않으니까 뭐 생각보다 조그만 거 하나 날라오네 보네 하다가 이제 다 왔을 때쯤 되면 뻥 터지죠. 자, 가계부채가 1344조라는데 네. 200만 가구로 따져야 됩니다. 뭐 가구로 빚을 내지 뭐 개인으로 빚을 내면 200만 가구면 국민 800만이에요. 한개 대출에 놓여 있어서 그 자영업자나 이 하우스 푸어들이 200만 가구가 지금 이자가 1% 올라가면 9조 원이 부담이 늘어나는데 한 개 가구라 하는 것은 1년에 내가 벌어봤자 연수입이 4,500억인데 지금 내가 갚아야 될 돈은 5,200만 원이다. 그러니까 4,500만 원 벌고 5,200만 원을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2, 3억 대출 받은 사람, 그 원리금 분할 상환한 사람, 그 다음에 이 가게 자영업자 한다고 은행에서 한 2억쯤 대출 받은 사람. 아니 이런 민감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왜 토론에서 토론이 안 되는 겁니까, 선생님? 자, 이거는요. 네. 이런 걸 토론을 하면 일단 언론들도 문제가 있어요. 재미가 없다. 또 디스토피아다. 제가 항상 이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한국의 경제 구조를 재벌 중심에서 바꿔야 된다 하면 황은 맨날 이 서늘한 이야기만 하느냐 이래요. 저는 서늘한 이야기에 진실이 있지 달콤한 이야기는 진실이 없거든요. 문재인 후보 22조 부채 탕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니까 22조를 갚아줘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한때 오나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인가 하는 데가 그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서 지분을 매각했다가 동료한테 또 들어오면서 파트너인 동료한테 다시 샀죠. 근데 문재인 후보가 들어온 뒤에 10억 하기 전에 59억 해서 근 한 70억 가까운 돈을 부산저축은행에 이 채권 가지고 있는 채권에 시효 연장인데 그 채권이 뭔가 하면 부산저축은행에서 샀던 것 같아. 그 뭡니까 외환은행 카드부채 같은 게 있잖아요. 은행들의 카드부채를 부산은행이 갖고 있다가 보통 뭐 카드부채가 받을 게 1,000만 원이면 뭐 100만 원에 뭐 50만 원에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또 그렇죠.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부업체로 또 팔잖아요. 그 부채가 폭탄 돌리기죠. 뭐. 네, 시효가 만료가 되니까 그게 수십만 명 거예요. 네. 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업무를 로펌에 맡기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뭐 부패를 했다, 부정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 사태에서 한 50조가 돈이 사라져 버리는데 74조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50조가 사라져 버리면서 그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정부에서 은행에 예보 기금으로 메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축은행에서 이 집단 일종의 그 관리하는 소송에 대해서 그걸 맡았다라는 부분에서 뭐 도덕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죠? 변호사일 때는 부채를 받아내는 소송, 기호 끝까지 가서 그 은행의 카드 부채가 저축은행까지 넘어왔으면 그게 받을 수 있는 부채겠어요? 안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신용불량자 부채죠. 그 부채를 받기 위해서 시효를 연장하는 부분에는 내가 수임을 했고,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부채 있는 사람을 까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또 납득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채를 탕감해준다 이런 것도 과연 이것이 전체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 그럼요.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소장님 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도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저는요, 부채는 탕감해서는 안 되고요, 파산해야 되고, 파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이든 기초생활수급자든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요. 부채를 갖다가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저보고 좌판이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농업 부채든 노동자 부채든 자영업자 부채든 하우스푸어 부채든 부채 탕감은 일체 안 된다고 봅니다. 부채를 연장해줘서 또 부채가 많아서 감당할 이자를 정도로 갖다가 조금 할 낮춰주든가, 네. 그 다음에 그 부채를 해준 은행에서 네. 그 당사자들한테 다 받아달라야 하니까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금융기관 자율로 그런 부분을 부채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맡겨야지, 그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어느 선까지 22조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거야말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거야말로 좌파 사회주의 경제죠. 그리고 성실히 일해서 노력하고 은행에 빚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걸 갚은 사람은 뭐고, 그 다음에 정부가 타이밍이 좋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걸 털어주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뭡니까? 뭐를 해줬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런 것도 토론이 돼야 되는데 안 합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약으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육아 정책 또는 경력 단절 지원 좋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또 양적 완화의 개념이니까 또 경기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령 무엇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걸 과연 생각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교육과 관련해서 나오는 공약 사항들을 보면은 가을 학기 자료를 하겠다. 예. 아니, 소장님, 예. 지금 정말 많은 학부모들을 짓누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교육비입니다. 저는 사교육이고 복잡한 대학 입시제도. 왜 이거를 끊어내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는 거죠.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맞벌이해서 500만 원 벌면 뭐합니까? 300만 원, 400만 원이 사교육비로 들어갑니다. 왜? 공부 못 시키고 학교 못 나오면 사람 구실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사회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사교육 없앱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대학이 아니라 원하는 교육기관 대학 가고 또 다 대학 갈 필요 없다 하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해결될 수 있어요. 왜 해결 안 합니까? 이 대안을 얼마 전에 제 뉴스 브리핑에서 한 꼭지로 발표했더만 거의 다 동의를 해요. 이 B급 교사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 사교육비를 결국 부동산 업자들이 거의 다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지금 정규 교사들은 A급 교사라고 하고, 이 지금 대학을 나와서 과목별로 취업을 안 한 사람들을 시험을 쳐서 거기에서 전국에 과목별로 한 10만 등까지 초중고등학교로부터 국어습관 이 B급, B급 해서 연봉 한 2,500만 원 정도로 하고, 학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이 동사무소에서 바우처를 발행을 해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내고 해서 방과 후 4시 반부터는 밤에 10시까지 학교에서 그 과목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원한다면. 네. 그래서 찾아가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10,000원 내고 5,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내고 그러면 일정한 부분 커버가 될 거고, 왜냐하면 학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급료만 지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급료 지원의 어떤 부분은 정부가 내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40만 명의 B급 교사를 창출하면요, 전국에 정부가 이 40만 명을 취업을 시키려고 하면 돈이, 이거 고용을 창출하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용이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요, 부동산 비용이나 운영 비용을 뺀, 그리고 또 거기에 과다한 이 초과 이익을 뺀 실비 정도의 비용을 내고
실비의 일부만을 내고 정부가 약간만 보조를 하면 정부가 40만 명 고용을 창출하는 데 들어가야 될 돈의 3분의 1이든 4분의 1 가격으로 이 젊은 사람 40만 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여기에서 성적이 매년 시험을 쳐서 결과가 좋은 이 B급 교사는 A급 교사로 발령을 내주면 그들도 희망을 더 가질 수도 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시는 예를 들어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전부 도태시키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학력고사 제대로 복귀해서 1학년 때 한 번 시험 치고 2학년 때 한 번 시험 치고 3학년 때 한 번 4번 쳐서 평균 내서 그걸 합계로 갖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농어촌이나 가난한 사람 농어촌 지역이나 가난한 지역에는 B급 교사를 월급을 더 주고 질 좋은 사람은 1등을 거기 발령해. 그렇게 해야지. 그 들어가는 구멍을 그 사람들 핑계로 열어주면 나머지 지금 대학 자율이니 입시니 해가 입학사정관이 수시니 지금 대학 애들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3,800까지가 돼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마 지금 빌 게이츠가 봐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지금 후보들이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무슨 이 통합을 하자 졸업장을 그 다음부터 무슨 이 외고하고 무슨 이 그거 뭡니까? 외고하고 과학고 없애자. 기껏해야 있다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애들 위해서요. 내신 없애야 돼요. 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 1년에 한 번씩 그냥 학력고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함께 변해야 되지 특정 도시, 특정 학교만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냐면 정책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 애 놀리면은 우리 애는 결국 퇴행된다, 퇴보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피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일자리 공약, 약속들 너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식상하고 많은 공공 일자리를 무슨 창출하겠다. 국민들이 시큰둥한 것이 너무 대책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 늘리겠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 늘리겠다. 그 스토리라도 하십시오. 스토리라도 좀 그럴싸하게 네. 인과관계를 어떤 분야에 늘려서 그러니까요. 자 사람 하나 늘리면요 그 사람에 대한 월급과 관리비나 이런 게 엄청난데 그런 거를 늘릴 때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이 부가가치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어떻게 더 효용성으로 크게 알고 있어 그게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서 스토리라도 좀 엮어야 돼요.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100만 명 만들겠다. 말루가 못해. 왜 100만 명 만들어 1000만 명을 만들어 버리고 전 국민의 공무원화를 하지.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도 공무원 되는 거네, 그럼. 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인과관계라도 갖추는 수준의 공약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정말 너무나 네? 될 사람은 됐다고 생각해서 신경 안 쓰고 안 될 사람은 이양 안 될 거니까 대충 만들고 네. 그리고 서로 검증도 잘 안 하고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고 언론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국민들은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누가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질 거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로 꼭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공약, 공들인 약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들인 약속. 공들여서 공들인 약속, 기획 단계부터 또 발표하는 그 과정까지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공들여서 요거 하나라도 하겠습니다. 10개도 못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발 좀 지킬 수 있는 공들인 약속을 해준 그 사람이 국민 앞에 나서고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이 배종찬 본부장 같이 이런 상식을 가진 분이 사회 여론을 주도만 해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참 대선을 앞두고 이게 좀 환희에 차는 게 아니라 촛불로 대통령을 쫓아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또 희망에 넘치는 이런 봄이 아니라요. 야 참말로 진짜 뭐 이 늑대 쫓아내고 호랑이 만날라 이 걱정밖에 없고 언제 나라가 위기에 닥치나 언제 국민들이 또 싸움박질을 또 시작할 건가 이 걱정밖에 없습니다. 전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빼앗긴 덜이 아니라요. 국민들이 스스로 덜을 갖다가 파헤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네. 예, 반갑습니다.